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의 전통 회화인 한국화에서 한국화의 특징과 수묵화와 수묵담체, 진체화 등 재료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화제에 의한 분류로 사군자와 문윤화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재에 의한 분류에서 첫 번째로 사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군자란 매란 국죽, 다시 말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렇게 네 가지를 가리키는데 이 네 가지는 예로부터 군자의 기품을 닮았다고 해서 문인이나 사대부들이 즐겨 그렸습니다. 또한 이 매란국죽은 사계절을 상징하는데 매는 봄, 나는 여름, 국은 가을, 죽은 겨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군자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혹은 이를 그린 동양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군자는 고결함을 중시하는 문인화의 대표적 수제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메란국죽에 대한 애호의 역사는 길지만 이 넷을 함께 묶어 사군자라 부른 것은 중국 명나라 말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5년 조선미술전람회 선전이죠.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서 및 사군자부가 생기면서 사군자라는 이름이 보편적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선전의 다른 부문과 달리 사군자부는 심사위원이나 출품자 대부분이 조선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그려진 작품 중에 사군자 작품으로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에 해당하는 매화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호산 조희룡은 조선 후기에서 말기에 활동한 화가로 시,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화가입니다. 그가 남긴 작품 중 가장 많은 수가 매화 그림인데 조희룡은 이와 같은 자신의 매화 그림에 대한 집착을 서구 망년록에 상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조희룡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홍매대련은 지그재그로 구부러진 굵은 매화 줄기의 일부를 클로즈업하여 화면의 세로 방향에 따라 배치하는 대담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무수히 핀 붉은 매화송이 외에도 줄기 곳곳에 많은 태점을 찍어 다소 번잡한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꽃이 많고 구도가 복잡한 것은 중국 청대 매화도의 영향 때문인 듯이 보입니다. 화면 내에 조희룡의 관지는 없지만 근대 서화가이자 대수장가였던 김용진이 1947년에 쓴 후제에서 이 작품이 조희룡의 그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화 그림의 두 번째 작품은 설곡 어몽룡이 그린 월매도입니다. 설곡 어몽룡은 일반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로 1566년 명종 21년에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충청도 진천 현감을 지낸 선비 화가입니다. 비단 바탕에 흰 매화와 달을 수묵으로 그린 이 작품은 언뜻 보면 달의 모습이 잘 안 보이나 그림의 좌측 상단을 자세히 보면 흐릿한 둥근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늙은 가지는 꺾여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어린 가지는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매화나무는 직선으로 자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몽룡은 매화가지를 창끝처럼 곧고 뾰족하게 표현함으로써 선비의 강한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끝이 잘린 굵은 가지와 위로 곧게 올라간 가늘고 긴 가지는 각기 위와 옆으로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대체로 진하지 않은 먹에 굵고 가는 붓을 사용했으며 가지의 군데군데에 짙은 점으로 매화나무의 특징을 살리고 있습니다. 가지에 핀 꽃과
줄기색이 비슷한 데다 테두리선 없이 그려진 꽃은 세월의 흐름에서 비껴간 듯 흐릿한 바탕에 그려진 달과 조화를 이루어 은은한 격조를 느끼게 해줍니다. 역시 윤곽선 없이 그려진 굵은 가지는 가운데를 하얗게 남겨두었고 꽃 역시 많이 그리지 않아 잔손질이나 꾸밈이 없는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양식화되어 이후 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몽룡의 월매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만원권 지폐의 뒷면 도안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곤자에서 여름에 해당하는 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추사 김정희가 아들 상우에게 난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며 그린 시우란이란 작품으로 추사는 이 작품을 통해 군자의 삶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살 때 추사는 예한 이씨를 재취로 맞아들였으나 9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그러다 추사 나이 32살 때 다른 여인에게서 서자인 상우를 얻게 됩니다. 뒤늦게 얻은 귀한 자식인지라 아들에 대한 추사의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추사에게 혈육은 오직 상우뿐이었으니 손수 책도 만들어주고 공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아들은 추사의 기대만큼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자라는 신분적 제한 역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상우 나이 24살 때 후사를 위해 상우보다 2살 아래인 상무가 양자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후사에서도 밀려나 절망했을 상우가 택한 선택은 아버지처럼 글씨와 그림을 그리는 서예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추사는 이런 아들에게 서법과 난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추사가 상우에게 난법을 가르치며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난을 치는 데는 반드시 붓을 3번 굴리는 것을 묘로 삼는데 지금 보니 내가 한 것은 붓을 한 번 쭉 긋고 바로 그쳤다. 그러니 모름지기 붓을 3번 굴리는 데 공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아들 상우가 어느 날 아버지가 유배 중이던 제주도를 찾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위로하고 봉양하기 위해 제주도로 온 것입니다. 상우 입장에서도 서자로서의 서름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난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애비는 아들이 재능이 없음을 알면서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상우의 난은 아무리 그려도 언제나 잡초였습니다. 추사는 말없이 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시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우란입니다. 아들에게 준 난체본인 것입니다. 이 시우란 오른쪽에는 글씨가 가지런히 적혀 있는데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난초를 그릴 때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잎 하나, 꽃술 하나라도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게 된 뒤에야 남에게 보여줄 만하다. 10개의 눈이 보고 10개의 손이 지적하는 것과 같으니 마음은 두렵도다. 이 작은 기에도 반드시 생각을 진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비로소 붓을 대는 종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들 상우에게 써 보인다. 제주에서 귀향살이 하던 시절 추사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갈고 닦은 난초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우라는 아들에 대한 애비의 애틋한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4년 마이 아트 옥션 경매에서 10억 4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볼 난 그림은 우리에게 흥선대원군으로 잘 알려진 이하응의 작품입니다. 임금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인 대원군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석파 이하응은 김정희 계열의 문인으로 특히 문란에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하응이 난 그림을 처음 시작하던 30세 무렵 제주도 유배에서 막 돌아온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 난 그림을 배우기 위한 난보를 청했고, 이에 김정희는 난화 한 권을 보내줍니다. 이하응의 초기작에서는 추사 난맹첩의 구도나 난법이 철저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하응의 문란첩에서는 이제 추사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의 문란은 투박하고 필액의 변화가 적은 것이 특징이나 이하응의 문란은 입끝은 가늘고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응의 난초 그림은 진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워서 많은 감정가들이 애를 먹곤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석파는 난초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초기의 것으로 확실한 것을 보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대원군이 된 후에는 사랑에 소호 김웅원을 대령시켜 놓고 대피를 시키고 낙관만은 자기가 넣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니 낙관이 맞는다고 해서 석파난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일찍이 김정희는 석파의 난초는 압록강 이동에서 제일이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사를 이은 이하응의 난법은 그의 측근이었던 김웅원, 윤영기를 비롯한 근대 문란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그림은 사군자 중 국화 그림인 묵국도인데 조선 중기 홍진구의 작품입니다. 매랑국죽의 사군자 그림 중에서 국화 그림이 제일 적은 편으로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화가 군자의 상징이 된 중국의 고사가 있는데 도연명은 관직 생활을 접고 돌아오며 귀거래사를 지었습니다. 그 시에서 뜰 안의 세 갈래 작은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지만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도 꿋꿋하다고 이야기했고, 음주라는 시에서는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 꺾어들고 물끄러미 남산을 바라보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인고의 상징으로 문인들은 국화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정조 임금이 그린 국화도로 보물 제74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시와 글에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화면 왼쪽에 치우쳐 그린 바위와 풀 위에 세 방향으로 나 있는 세 송이의 들국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돌과 꽃잎을 묽은 먹으로, 국화잎은 짙은 먹으로 표현하여 구별하였는데, 이러한 농담 및 강약의 조화를 통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꾸밈이나 과장 없이 화면을 처리한 점은 다른 화가의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이 그림은 정조가 그린 또 다른 작품 파초도와 함께 몇 점 남지 않은 정조의 그림으로서 조선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군자 중 마지막으로 대나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최고의 묵죽화가로 불렸던 이정이 그린 대나무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 그려진 대나무는 비에 젖은 우죽을 그린 것인데,
이정의 나이 69대 그린 것으로 그의 대나무 그림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묵죽화라고 부르는 이 대나무 그림은 옛사람들이 대나무를 유독 좋아해서 시와 그림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 김조수는 대나무가 지닌 5가지 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 비어 통하고, 둘째는 필요할 때 강한 제목이 되고, 셋째는 몸이 곧다는 것이고, 넷째는 마디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색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 추가하자면 대나무는 오래 살고 무리가 번성하다는 2가지의 복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나무는 매화, 난초, 국화와 함께 군자의 상징이 되어 사군자에 포함되었고 조선 선비들의 고든 절개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대나무 그림을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대나무마다 명칭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먹색으로만 그렸다고 해서 묵죽화라고 하지만 새로 돋아난 대나무는 신죽, 바람에 나부끼는 대나무는 풍죽,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대나무는 설죽, 비에 젖은 대나무는 우죽, 이런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정의 대나무 그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만원권 지폐의 뒷면에 어묵용의 월매도와 함께 도안화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미 민영익은 구한말 격동기의 한복판을 살다간 문인이고 정치가이며 예술가였습니다. 혼란과 격동의 시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민영익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명성 왕후의 친정 조카로 20세 무렵부터 민씨 세도의 중심에 섰으며 갑신정변 때는 개화파의 공격을 받아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후에도 국내외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홍콩과 상해를 전전하다 결국 상해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상해로 망명한 민영익은 먹으로 대나무를 그리는 묵죽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잃은 만국의 사대부로서 이국에서 여생을 보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묵죽화에 담아냈던 것입니다. 사군자 중에서도 변치 않는 기상과 절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소재인 대나무의 의미와 상징이 그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화면 아래쪽에 바위를 배치하고 그 주변에 대나무를 그려놓는 전형적인 죽석도의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위는 마른 붓질과 젖은 붓질, 옅은 먹과 짙은 먹을 적절히 섞어가며 입체감과 함께 질량감을 살렸으며 그 위아래로 대나무 줄기 몇 개를 옅은 먹으로 그려놓고 짙은 먹으로 댄잎을 베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댄잎의 필새가 워낙 강렬해서 바위나 대줄기는 오히려 부수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묵죽화 특유의 꼿꼿함이나 장쾌함은 느끼기는 어렵지만 댄잎만으로도 강한 호소력과 진한 감동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댄잎들은 한결같이 지면을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굳센 기계로 보건대 시든 모습이 아니라 강한 비바람에 쓸린 풍우죽의 모습입니다. 민영익은 군자의 기백은 살아있으나 모진 세파를 만나 시달리는 대나무의 모습을 통해
이국 땅에서 망명약으로 살아가야 했던 회환을 담아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최후의 묵죽화가이자 개화기의 묵죽화의 선구를 열었던 민영익의 대표작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란국죽의 사군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소재에 따른 분류에서 두 번째, 문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인화는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사대부 선비들이 운치나 자신들의 심중을 여기로 그린 그림을 말하며 시서화에 모두 능한 사람을 삼절이라 하는데, 이 삼절은 문인들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인화를 다른 말로 남종화 또는 남종문인화라고도 합니다. 이 문인화의 대표 화가로는 겸재정선, 심사정, 강세황, 이인상, 이인문, 김정희, 조희룡, 전기, 유숙, 이한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대표 화가들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감상할 문인화 작품은 겸재정선이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입니다. 조선 후기 영종조 시절은 세종대의 버금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부흥기를 보여주었는데, 이 시기 회화 분야에서는 관념산수에서 벗어나 우리의 산천을 우리 화법으로 화폭에 담은 진경산수나 서민이나 사대부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담아낸 풍속화, 그리고 사실적인 동물 그림 등 이런 것들이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산천을 화폭에 담으며 전무후무한 경지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겸재정선입니다. 국보 제217호인 금강전도는 그의 나이 59살 때인 1734년에 그린 것으로 그가 그린 여러 그림들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대표작입니다. 금강산 12,000봉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전개시키고 있는데, 전경에는 토산을, 그 뒤에는 골산을 힘찬 필선으로 거침없이 구사함으로써 완숙기에 접어든 노련한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선은 회갑즈음에 이르러서야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등 대화가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여든이 넘도록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필치와 완숙미 넘치는 기법으로 우리의 실제 산천을 묘사한 정선의 그림은 기존의 화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 회화사에 있어 진경산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그가 세운 우리 화풍의 새로운 기준은 문인화가나 직업화가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며 조선 후기의 화단을 풍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화에서 사군자에 대한 설명과 그와 관련된 작품들을 살펴보았고, 문인화에 대한 설명과 대표적 문인화가인 겸재정선의 금강전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참고 영상을 소개하며 마칠까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상 두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목화를 그릴 때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선 연습에 관한 1분 57초짜리 짧은 영상이고, 또 하나의 영상은 우리가 배웠던 사군자에서 국화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 영상입니다. 설명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잘 따라해 보시면 수목화를 그릴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남은 시간 시청과
실기 잘 해보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